문화에서는 이제 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되는 거는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과 미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분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거시다, 미시다. 거인 생각하고, 그쵸? 미세먼지 생각하면 일단 되게 쉽죠. 거인, 크다라는 거예요. 거시, 크게 보는 관점이다. 근데 우리가 크게 본다? 뭐 숲을 보는 관점이다? 나무를 보는 관점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 예시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회문화에서는 그러면 뭐가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그 분석 틀, 분석 기준을 사회 구조나 제도 등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우리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를 배우게 되냐면 기능론이라는 것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 미시. 자, 사회를 우리가 조금조금하게 보겠다.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보는 것 중에서 마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점을 뭐라고 하느냐? 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 여기는 개인과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 간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라서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점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 거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이 둘은 거시에 속하는 관점이고 이 아이는 미시에 속하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잡고 넘어갈게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자, 거시적 관점은 우리가 분석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 구조나 제도 같은 사회 체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얘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개개인을 볼 수도 있고, 그죠?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볼 수도 있고, 사회 구조를 볼 수도 있는데, 사회 구조를 조금 더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사회 구조나 제도라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요,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 대상을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어디에 둔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는 사회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겠다. 예를 들어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혼인 제도, 그죠? 사회 제도, 가족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등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하면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굉장히 자율성. 우리 교재에는 이제 자율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능동성 등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보다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뭘로 본다? 구성원인 개인, 그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가 분석 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구조, 제도와 같은 체제에 두고 하나는 개개인의 상호작용에 둔다. 왜 그럴까? 나는 힘이 이쪽이 더 세다라고 보는 거. 이쪽의 영향력이 더 세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연히 분석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구조가 문제냐, 그때 당시에 경제 체제가 문제냐 이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라고 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했는지, 이혼한 사람들의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와 미시를 일단은 분류하시면 되고요.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거시의 두 가지 이론, 기능론과 갈등론, 그 다음에 미시의 한 가지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론.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개념 같이 하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론을 보고 이 이론 뭐지? 굉장히 막연하다, 너무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이론의 이름을 잘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능론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이름을 태어난 다음에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이제 좀 동떨어진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론이라는 것은 그 이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기 때문에, 기능론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설명할 때 이 기능이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어떠한 아이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전제는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하나로 줄이면 얘는 어떤 이론이 되겠습니까?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럼 얘는 사회 유기체설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기체가 뭐냐? 대표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몸, 그죠? 동물, 이것들이 이제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기체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애기들이 쓴 그러한 굉장히 기상천외한 답안들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초등학교 문제에서 메뚜기를 3등분하면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의도한 바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답을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세 글자를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더니 초등학생이 죽는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기체는요, 뭐 머리, 가슴, 배, 아니면 뭐 머리, 몸통, 팔다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나누어진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물 유기체가 그 유기체로서 존재할 수 있으려면 각각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역할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기능이 되는 건데, 이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머리, 가슴, 배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정치체제 아니면 경제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경제만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체제도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법체제, 그죠? 가족체제, 이런 자기의 그러한 사회 제도들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다 잘하고 있을 때에 전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유기체를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에 바탕을 둔다.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 주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지금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는 어떻다?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기능론에서 보는 일반적인 상태의 사회의 상태는 어떻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조화, 질서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걸 기본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조화와 질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바 역할, 기능이라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안정과 질서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했잖아요. 자, 유기체,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다 잘하고 있어요. 그죠? 일시적으로 폐가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폐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일시적으로 못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폐가 자기 기능을 도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회라는 것도 구체적인 이제 양상은 다르겠지만 법 체계라든지 경제 체제라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상태이다? 굉장히 일시적인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라고 본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전체 사회의 합의가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출에서는 전체라는 말을 살짝 생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의 합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전체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들은 사회의 합의다, 전체 사회의 합의다,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다 라고 이제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사회의 통합과 존속 또 질서 유지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론의 틀은 이렇고요. 이러한 기능론의 의의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했었던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핵심 주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능론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이러한 상태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기능론의 한계는 뭐냐? 기능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 기능론이 보지 못하는 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는 너무 아름답다라고만 보기 때문에 사회 안정과 합의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에 대비돼서 우리는 사회가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한계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지금 기능론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굉장히 조화와 안정, 질서 유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각자가 자기가 맡은 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안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변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인 관점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지닌다 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등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갈등론의 전제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이 이론의 이름에 주목해라 라고 하는데 갈등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등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이 사회가 사람들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갈등론은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갈등. 그리고 경쟁을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소 가치다 라고 얘기했을 때 희소하다 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갖고 싶어 하는 만큼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이제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표적인 사회의 희소 가치는 무엇들이 있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 그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능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희소 가치를 어떻게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한번 해봤었던 건데, 이러한 사회적 희소 가치를 사람들이 합의해서 나눕니다. 야,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했으니까 이러한 가치를 이만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갈등론의 경우에는 이거를 둘러싸고 사람들끼리 무작정 싸웁니다. 그리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것도 우리 교재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쟁이라고 할 때는 약간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갈등론에서 봤을 때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요. 핵심 주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사회는 갈등론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배계급이고 또 하나는 피지배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배계급을 또 뭐라고 설명을 하게 되냐면요,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득권이라는 것을 그대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득, 여러분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결제를 득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계층을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살펴본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미 이러한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내놓으려고 할까요?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러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나만 계속 가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못 가진 사람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피지배 계층의 경우에는 계속 못 가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나 안정이라는 것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상태여서 안정이 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득권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나 안정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득권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고 나는 계속 가질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피지배계급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거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져와야겠어 라고 하니까 둘 다의 목표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어서 갈등은 어떻다? 우리가 필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만 사회가 사실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은 사회 변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라는 것은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표현입니다. 계급의 재생산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재생산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서, 계급이 지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다시 생산하는 거냐,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계급이 대물림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배계급 그리고 피지배계급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게 피지배계급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희소가치를 가진 지배계급이 된다가 아닙니다. 한 번 지배계급이면 쭉 지배계급, 한 번 피지배계급이면 계속
지배 계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계급이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 잘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갈등론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기능론과 대비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능론은 이 사회가 굉장히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사회의 갈등이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데 반해서 갈등론의 경우에는 사회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고 갈등, 싸움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갈등론의 장점이자 의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갈등론의 한계는 뭐냐? 우리가 장점과 한계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갈등론은 이 사회가 갈등, 대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각 부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협동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조화와 같은 아름다운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와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갈등론의 특징에서 같이 파생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플러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범죄를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인데요.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에서는 법과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사회적 희소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범죄는 사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가는 뭘까요? 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자,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가가 기능론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나를 보면 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자, 지금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떠한 단어랑 연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적 희소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집단 간의 대립이 존재를 하는데 지배집단은 그들의 가치를 성문화한 법을 만들어서 힘이 없는 집단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국 범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아가 갈등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가에 따르면 법은 사회적 합의이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가 사회 전체 합의다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고 사회적 합의다라고 썼잖아요.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회 전체 합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범죄는 이런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빈칸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수능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사회 병리가 뭐냐면요. 병리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론에서 봤을 때 사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기능론에서는 우리 몸이 잠깐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병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할, 자기 기능을 잘 회복한다면 얘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병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우리가 관점을 따지면 뭐다? 기능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의 입장에서 법과 범죄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나에 따르면 법은 어떤 집단?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배 집단이라고 했죠?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지배 집단이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야 된다?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단어는 뭐다?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다 라고 하는 단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반복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 힌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뭐에 집중해라? 이름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걸 한 문장으로 좀 늘려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사실은 이제 변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자율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서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할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보다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할 때, 야,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관심 있는 이성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 우리나라의 사회제도, 법제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냐? 이 사회는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분석을 한들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동시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상징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해내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요. 자, 지금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인 정의에 기초하여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상황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상황 정의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상황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상황 정의를 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지금 상황 정의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진 못하지만,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근데 누구야? 근무실로 따라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판단을 하죠. 선생님 목소리 톤은 이런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은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가 혼나는 각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관적인 상황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담임 불렀는데 나 혼날 각이야 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담임 선생님 표정을 잘 봤는데 좀 웃고 있던데? 너 뭔가 칭찬하려고 부르신 걸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성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건데요.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서, 이런 상징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인간의 일상생활은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상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들어보면 상징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담임이 야, 너 좀 따라와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투를 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는 말투,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 표정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을 비롯한 흔히 얘기하는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것들, 몸짓 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수단이죠. 그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그래서 언어라든지 말투라든지 몸짓과 같은 상호작용의 수단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 몸짓, 언어 등등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라는 것은 그것이 발생한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인간의 사회 구조나 제도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영향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 그리고 행위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나의 장점이자 여러분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 가지 특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되게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데서 우리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특성에서 한계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됩니다. 얘는 너무 뭐만 본다. 개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조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개개인만 보니까 구조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계이자 단점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치트키 하나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치트키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상호작용과 상호 긴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 문항을 풀 때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긴밀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상호작용은 어떤 이론에서 쓰는 말일까요? 여기 바로 나오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에서 활용이 되고요. 상호긴밀은 우리가 배운 오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이거는 기능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선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긴밀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능론에서 기능론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 유기체설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사회 유기체 하면 여러분 메뚜기를 떠올리라 그랬죠. 우리가 머리, 가슴, 배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호 긴밀하게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 기능론에